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근로시간입니다. 이게 단순히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회사 관리자나 근로자나 모두에게 정말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임금이랑 바로 연결되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두 편의 전문가 칼럼을 바탕으로 이 법 규정과 현실 사이의 복잡한 지점들 한번 명쾌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신 자료들 보니까 기본적인 법정 근로시간부터 시작해서요. 주 52시간제, 또 여러 유연근무제들, 그리고 생각보다 복잡한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 문제까지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숨어있는 쟁점들, 뭐가 핵심이고 왜 자꾸 논란이 되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그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근로시간이라는 큰 그림, 기본 골격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주 40시간 근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기본 원칙, 정확히 뭔가요? 네,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휴게 시간 빼고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걸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죠. 아,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게 기본이군요. 네, 이걸 넘어가면 연장 근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제 이 말은 정말 많이 듣잖아요. 40시간이 기준인데 왜 52시간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좀 헷갈려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기본은 주 40시간이 맞고요. 법에서는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그러니까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1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기본 40시간에 이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해서 총 52시간. 이게 일주일 총 근로 시간의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라고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돼서요. 2021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면 다 지켜야 하는 거고요. 법으로 딱 상한선을 정해놨다는 건 만약 이걸 어기면 당연히 처벌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좀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주 52시간 넘겨서 일 시키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근로시간 관리가 인사노무에서 아주 핵심 과제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이걸 딱 맞춰서 지키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업무 특성상 일이 몰릴 때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더 그렇죠. 모든 업종, 모든 회사에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서 딱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연근무제라는 대안들이 나온 거겠죠? 자료에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주 52시간이라는 큰 틀 안에서 너무 경직되는 걸 좀 완화하려고 여러 유연근무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자료에서 대표적으로 다루는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간주 근로시간제, 재령 근로시간제 이런 것들이죠. 이름들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핵심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이건 어떤 방식이죠? 좀 신축적이다 이런 뜻인가요? 네, 핵심은 평균이에요, 평균. 일이 많은 주나 날에는 법정 근로시간, 그러니까 주 40시간이나 하루 8시간을 넘겨서 일하고요. 대신 다른 날이나 주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특정 단위 기간 동안 2주나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이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아, 평균의 마법. 이번 주는 50시간 일하고 다음 주는 30시간.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식이죠. 최근에 단위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서요. 특히 계절적으로 바쁜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일이 몰리는 곳에서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름에서부터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좀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건 보통 1개월 같은 정상 기간 안에서 총 근로시간, 그러니까 주 평균 40시간은 지키는데요. 하루 8시간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출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오, 출퇴근 시간을 직접요? 네, 물론 회사에 따라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꼭 근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코어 타임이라고 하죠. 의무 근로시간대를 정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상당히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연구직이나 디자이너처럼 좀 자율성이 중요한 업무에 맞겠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자율성, 창의성이 중요하거나 업무 집중 시간이 좀 유동적인 직무에 적합하다고들 하죠. 흥미롭네요. 개인생활 패턴에 맞춰서 일할 여지가 생기네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간주 근로시간제랑 재량 근로시간제. 이건 좀 더 특수한 경우 같아요. 네, 맞아요. 간주 근로시간제는 주로 회사 밖에서 일해서 회사가 실제 몇 시간 일했는지 알기 어려울 때 씁니다. 예를 들어 외근이 잦은 영업직이나 출장을 많이 다니거나 AS 기사님들 같은 경우죠. 아,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을 때. 네, 이럴 땐 실제 시간을 일일이 재기보다는 그냥 미리 정해둔 소정 근로시간, 보통 여대 시간이죠. 이걸 근무한 걸로 간주한다, 즉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면 그 업무를 하는데 보통 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걸로 치는 거죠. 근로시간 산정 때문에 괜히 다투지 말자는 취지가 커요. 그렇군요. 그럼 재량 근로시간제는요? 이건 좀 다릅니다. 업무 성격 자체가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게 더 합리적인 그런 특정 전문 분야에만 적용돼요. 법에서 딱 정해놓은 업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문, 방송 같은 데에 취재나 편집 업무, 아니면 신기술 연구 개발, 디자인, 이런 것들이죠. 아, 특정 업무에만 해당되는 거군요. 네, 이 경우에도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따지지 않고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그냥 근로한 걸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에서 정한 특정 업무여야 하고 반드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율성은 높지만 적용 대상은 꽤 제한적이죠. 근로시간 자체도 복잡한데 쉬는 날, 그러니까 휴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었다고요. 특히 빨간 날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다는 건 와, 이거 많은 분들께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는데요. 네, 이거 정말 큰 변화였죠. 2022년 1월 1일부터인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제 관공서 공휴일, 그러니까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날 있잖아요. 그리고 대체 공휴일, 이게 다 법적으로 유급 휴일이 됐습니다. 유급 휴일요? 원래는 아니었나요? 이전에는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그 공휴일에 직원 연차 쓰게 하는 식으로 소위 연차 대체라고 하죠. 그렇게 합의해서 사실상 못 쉬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연차로 그냥 메꿔버리는. 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으로 보장받는 유급 휴일이 확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로 일하는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교대 근무하는 공장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은 이 변화 때문에 주 52시간제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겠네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휴일에 일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업장들은요. 휴일 근로 수당 부담도 커졌고요. 통상임금의 1.5배나 2배를 줘야 하니까요. 동시에 총 근로시간 관리도 더 빡빡해진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휴일 대체 제도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특정 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대신에요. 다른 근무일 있죠, 평일. 그날을 특정해서 휴일로 미리 정하는 거예요. 아, 날짜를 바꾸는 거군요. 네, 맞바꾸는 거죠.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한테 알려주면 원래 공휴일은 그냥 평일 근무가 되고 대신 다른 날이 유급 휴일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당 부담은 줄어들겠네요? 네, 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안 줘도 되죠. 하지만 그 대체된 휴일에 일한 시간은 연장 근로 한도 계산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까 주 52시간 관리는 여전히 잘 해야 합니다. 좀 복잡하죠? 일하는 시간만큼 쉬는 시간도 중요한데 이 휴게 시간 관련해서도 법 규정이라 현실이랑 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흥미로웠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로기준법 54조를 보면요.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도중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논란을 낳고 있어요. 도중에 줘야 한다.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쉬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법의 취지는 좋습니다. 계속 일만 하면 지치니까 잠시 업무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쉬고 사고 위험도 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휴게 시간을 예를 들어 근무 시작 전에 미리 주거나 아니면 일이 다 끝난 후에 몰아서 주는 거, 이건 법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6시 이소에 1시간 쉬고
7시에 퇴근해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저 그냥 중간에 안 쉬고 빨리 퇴근할래요 라고 동의를 해도 안 돼요. 이건 강행 규정이라서요. 헉, 동의해도 안 된다고요? 네, 법 취지는 알겠는데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걸 딱 지키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아요. 칼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특히 8시간 근무할 때 정확히 4시간이라고 30분 쉬고 또 4시간이라고 3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1시간을 통으로 쉬거나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비효율적이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고객 응대가 계속 필요한 콜센터나 매장 아니면 생산 라인이 멈추면 안 되는 공장 이런 데서는 업무 흐름이 그냥 뚝 끊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근로자들은 중간에 길게 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집중해서 쭉 일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취지가 오히려 불편해. 네. 그래서 충분한 휴식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가 현장의 다양한 상황이랑 부딪히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불편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휴게 시간을 꼭 1시간 통으로 줘야 하나요? 30분씩 2번 나눠주거나 아니면 더 짧게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나눠주는 건 괜찮나요? 그것도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법에는 분할해서 줘도 된다, 안 된다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많고 분쟁 소지가 있죠. 보통 판례나 행정 해석을 보면 휴게 시간의 본래 취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쉴 수만 있다면 나눠서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아,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다면? 네. 그런데 너무 짧게 쪼개거나 예를 들어 5분씩 12번 준다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언제 쉴지 예측하기 어렵게 불규칙하게 주는 건 그게 제대로 쉬는 거냐 이렇게 봐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휴게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유롭게? 네. 그래서 휴게 시간인데 전화 받으라고 하거나 잠깐 어디 대기하라고 하거나 이러면 그건 휴게 시간이 아니라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계약이나 단체 협약으로 유급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요즘엔 휴게 장소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진짜 일한 시간이냐 이걸 명확히 하는 것, 즉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여기로 모이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대기 시간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하셨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의 그 회색지대 중에서 제일 논란이 많은 게 바로 대기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손님 없을 때 잠깐 기다리는 시간, 경비원 아저씨가 순찰 안 돌고 경비실에서 그냥 대기하는 시간, 콜센터 직원이 다음 전화 기다리는 시간, 다 해당될 수 있죠. 네. 법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도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사용자의 지휘감도 아래라는 조건인데 이게 참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지휘 감독 아래인지 아닌지 뭘로 판단하나요? 칼럼 봐도 딱 떨어지는 답은 없어 보이던데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사안마다 다툼이 생기는 거죠. 대개 판단 기준은 그 대기 시간 동안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거나 개인적인 볼일을 볼 수 있었냐 아니면 언제든 사용자 지시가 있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태였냐 이겁니다. 아, 바로 복귀해야 하는 상태? 네. 만약 후자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정 장소에 있어야 하는지, 장소적 구속, 업무랑 관련이 있는지, 업무 관련성, 실제로 뭘 했는지, 실제 활동 내용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게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서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하나요?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면 객관적인 기록이 더 중요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록 관리가 중요해지죠. 보통은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적힌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출퇴근 카드 기록이라든지 PC 켜고 끈 기록, 업무용 메신저 접속 기록, CCTV 영상 같은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게 우선됩니다. 아, 객관적인 자료가 우선이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 지문 인식이나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하는 곳도 많고요. 근데 이것도 대신 찍어주거나 시스템 오류가 나거나 기록이 빠지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근로시간 기록 자체를 조작하려는 시도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영업직처럼 외근이 많거나 요즘 늘어나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시간 산정이 정말 골치 아프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근무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법에서 특정 방식을 꼭 쓰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이려면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최대한 정확하고 투명하게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게 또 노사 간 신뢰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고요. 앞서 연장 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수라고 하셨는데 그럼 동의만 받으면 다 괜찮은 걸까요? 이 연장 근로 자체를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 같은 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근로자 개별 동의 받고 주 12시간 한도 지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또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오히려 근로자 쪽에서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으려고 연장근로를 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돈 때문이요? 기본급이 좀 낮거나 추가 수입이 필요할 때요. 반대로 회사는 인건비 줄이려고 연장근로를 억제하려고 하거나 혹은 특정 직원에게만 연장근로 기회를 몰아주거나 아예 배제하는 식으로 인사권을 쓰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면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고 결국 노사관계가 나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법의 취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요, 법 규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규정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빈틈, 해석의 차이, 그리고 각자의 입장이 얽혀서 정말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들만으로는 실제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이 다양한 근로시간 관련 이슈들을 모두 다루고 명쾌하게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의 지휘감독 범위라든지 휴게시간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 실제 근로시간 산정 방식처럼 해석 여지가 큰 부분에서 노사 간 또는 근로자 간의 입장 차이가 아주 첨예하게 드러나고 이게 분쟁으로 가기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판례가 쌓여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데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어떤 유연하면서도 공정한 제도 설계, 그리고 꾸준한 노사 간 소통과 합의 노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근로시간 규정과 그 이면의 복잡한 쟁점들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법이라는 원칙과 현장의 효율성, 그리고 근로자의 삶의 질 사이에서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터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각자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로시간 관리는 단순히 법을 지키냐 마냐 이 문제를 넘어서요. 기업의 생산성 향상, 또 근로자의 워라밸 확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하고 신뢰받는 노사 문화를 만드는 어떤 근간이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혹시 모를 문제점을 점검하거나 개선 방향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은 현재의 법과 제도에 기반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 AI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근로시간, 측정이나 관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원격 근무나 플랫폼 노동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점점 흐릿해지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면서 과연 일하는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해야 할지, 또 어떤 새로운 기준과 논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